자,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우리 원격 수업은 마지막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럼 이어서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형성과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을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베스트팔렌 조약.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국제연맹과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죠. 그때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서의 이런 어떤 부딪힘? 서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세력이 굉장히 팽팽하게 꽤 긴 기간 동안 긴장감을 유지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양극체제 또는 냉전체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냉전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현재의 어떤 지금과 같은 어떤 국제사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냉전 끝 이렇게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세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때는요 영토와 주권의 개념이 미약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 이 국가로서의 어떤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완벽하게 분리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덩어리가 큰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영주라고 하는, 왜 봉건제도 기억하시죠? 봉건제도 안에서 일정 지역에 대한 어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영주 중심의 이제 작은 지방들을 이렇게 해서 그 영주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 왕정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되게 국가 개념도 없고 애매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30년 전쟁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냐면 최초의 국제 전쟁. 최초의 국제전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국가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각 국가들끼리 막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30년 전쟁을 마무리한 게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인데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전의 영주 또는 어떤 종교의 서의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 이렇게 좀 애매했던 그런 것들 없이 각 국가의 왕들이 주권 국가로서 우리 국가의 어떤 뭐랄까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제 나누었던 조약이기 때문에 30년 전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종교 전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로 우리 세계사 여러분 중학교 때 세계사 배웠던 걸 기억을 꺼내보세요.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 교황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교황의 영향을 받고 있던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던 국가들과 그리고 그 가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온 개신교, 왜 종교 혁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신교를 믿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거든요. 처음에는 종교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이제 앞세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중세 때의 영토와 주권의 개념이 미약했던 때랑 비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권 국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등장을 했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주권 국가, 우리가 한 국가다. 그리고 이제 절대 왕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된 이제 그러한 어떤 국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
과 30년 전쟁을 어떤 국제사회 형성에 있어서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48년 나오다가 갑자기 제국주의는 1800년대 후반입니다. 한 200년 정도 시간이 훅 흐르죠. 그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요,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 이 두 가지의 새로운 어떤 흐름을 경험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콜라보를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이제 게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내요, 각 국가에서. 그러면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이익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팔아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요,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되고 엄청나게 과잉 생산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공장의 물품들을 갖다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유럽이라고 하는 그 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갖다 팔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겠죠. 여기 얘기 나오는 식민지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었던 거예요.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그리고 식민지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국가들이 이 시장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는 말 그대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요? 이유는 하나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 덕분에 유럽 중심의 세계 국제사회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등장하고 아프리카도 등장하고 다른 대륙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유럽에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돼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땅 따먹기. 그러니까 이 1차 대전의 특징은 유럽 중심의, 이제 유럽이 중심이었고요. 유럽 대륙 중심에서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의 범위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국주의 국가가 서로 식민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영국이 먹었어. 여기까지 영국 이렇게 영국 해갖고 뭐 여기서는 뭐 이제 뭐 프로이센 제국이죠. 이제 독일 뭐 이렇게 약속 막 했는데 아이씨 여기까지 더 넓히고 싶을 거 아니야, 식민지를 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부딪히네. 이거 또 부딪히네. 이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부딪힘이 반복되니까 화끈하게 야 붙어 식민지 걸고 붙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1914년에서 1918년 끝나게 되고요. 유럽의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요. 여기 보면 미국은 불참되고 소련은 제명됐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소련은 빠져나갔나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차 대전의 어떤 승리? 1차 대전에서 이겼던 어떤 그런 국가들은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우습죠. 일본도 원래 국제연맹 소속으로 1차 대전에 참가했어요. 승전국이었습니다. 1차 대전의 승전국. 그리고 이것에 이제 1차 대전에서 실패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게 된 국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국가들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국가들이 새롭게 이 1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주권 국가로서 독립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프로이센 제국에서 막 수십 개의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더 얘네 또 이제 막 전쟁 벌어질지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1차 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요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건데요. 국제연맹은 말 그대로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우리 신사적으로 신사적으로 뭔가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의 국제연합보다는 훨씬 영향력도 적었고요. 그 이유가 아까 1차 대전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식민지 국가로서 있었던 국가들 중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생 독립국으로 나오는 그런 국가들도 이제 뭐 없었고 그래서 이 국제연맹이 사실상은 조금 실패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생겨난 거니까. 그래서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요 한계를 바로 이 부분에서 찾습니다. 뭐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의미의 국제연맹으로서의 활동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뭐 나와요? 2차 대전 나와야 되죠. 자, 2차 대전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식민지주의, 제국주의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말 그대로 시장 확보를 위해 대제국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식민지를 더 늘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전체주의는 앞에 나와 있는 전체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의미가 뭐겠어요? 개인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 집단,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보다 사회가, 개인보다 집단이,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말해 사회, 집단, 국가는 개인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사회, 집단, 국가가 중요하니까. 자, 근데 이 전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이 2차 세계대전이 더 잔인해지고 더 잔악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한 건데요. 요게 독일, 일본, 이탈리아 되게 웃긴 건 일본이랑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서의 승전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에서 지고 나서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그 국가 재정 상태가 아주 처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식민지는 없어졌어.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승리한 국가들에게 배상금 다 물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 뭐 실업에 뭐 사람들은 없으니 국가 이제 인구 구조도 다 초박살, 개박살. 그럼 뒤에 있는 일본, 이탈리아 얘네들은 왜 갑자기 등장을 한 거냐? 얘네들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얘네들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의 승리를 차지하기는 했어도 요 1차 대전에서 승리를 차지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식민지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존의 걸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독일은 방법은 전쟁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독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개털 아무것도 없어, 그 독일. 그리고 앞서 나간 어떤 선발 주자들에 비해서 훨씬 덜 완성된 일본과 이탈리아. 너무 자연스럽게 전체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확 눈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개인은 소중하고 개인의 인권은 중요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자유와 평화와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을 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 싸워라,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처참했습니다. 1939년에 시작이 돼서 아시던 것처럼 1945년에 이제 끝났고요. 약 6년간의 전쟁은 진짜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가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국제연합이 등장합니다. 야, 이건 국제연맹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거죠. 자, 그래서 국제연합은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끔찍함과 인간의 본성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반성하면서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응? 우리 이성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평화와 안전과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기로 해 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국제연합은 이 강대국, 미국도 물론 들어갔고요. 같은
강대국이 참여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2차 대전에 미국도 참전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국제연맹이 갖고 있던 한계점, 다시 말해서 강대국까지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재까지 어떤 자유주의 또는 이성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국제사회의 중요한 그런 어떤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는요, 더 이상 땅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구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념 중심의 상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되고 2차 대전 정리가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유럽은 쑥대밭이 됐어요. 그쵸? 유럽은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들에 있는 국가들은 새롭게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전체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남아있는 데는 어디였느냐? 뒤늦게 국제연합으로서 참여했던 소련과 미국이었어요. 직접적인 이제 적은 아니었던 거지. 직접적인 전쟁터는 아니었던 거지. 주로 유럽에서 싸우고 아시아 그쪽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중심의 축이 소련과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소련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뭐 하면 안 돼요? 무력을 가지고는 싸우지 말자고 국제연합에서 서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무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소련은 소련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이에서 짜잔하고 이렇게 양극, 극단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해요. 콜드워. 그러니까 뜨겁게 폭탄 막 수류탄 막 총 쏘고 뜨겁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념의 전쟁. 그래서 극도의 긴장감, 이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미국의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건 소련이 지금의 러시아 중심의 동유럽 국가들의 연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밑에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로 내려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못 내려오게 막아버리는 거, 그걸 봉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과 그리고 미국이 이 소련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막아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군사기구도 만들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북대서양이라고 하면 미국이 있는 그쪽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쪽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유럽과 미국 중심의 조약기구를 만들어서 만약에 얘네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해서 쿵쾅쿵쾅 거린 쿵쾅쿵쾅 그런 의미 아니야. 미안해. 만약에 얘네가 팽창 정책을 펼쳐서 무력으로 뭔가 위협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슝 날아가서 우리가 너네 막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 요거는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46년, 47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회주의와 동유럽의 영향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자유진영 국가를 지원해 주겠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미국은 굉장히 난리도 그러니까 유럽 대륙은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터키, 뭐 그리스, 그러니까 동유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서유럽의 어떤 끝에 있는 국가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션 플랜, 그러니까 엉망이 된 서유럽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러면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서 동유럽 국가들을 이제 포섭을 해서 점점 소비에트 연방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편이 너무 없잖아. 그래서 누굴 끌어들여? 중국. 근대화의 길에 들어가게 있었던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공산화의 두 축으로 써버리는 거죠. 큰 축으로.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말 극단적이었을 때는요. 1960년대, 50 그래서 이 냉전과 양극체제의 결과물로 발생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전쟁이에요. 6.25.
우리도 직접 겪은 거예요. 이 두 어떤 양극의 부딪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희생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였냐면요. 1960년대 말, 60년대 말 이렇게 해서 생겨났던 게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라도 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을 지원해서 더 이상 못 내려오게 공산화되지 않게 막는 게 목적이었고, 소련은 최대한 공산화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념을 중심으로 많이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이념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이 전쟁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건데요. 그때 당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트루먼 독트린과는 반대로 이제 더 이상은 이 이념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이념이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뒤늦게 식민지로부터 벗어났고, 식민지 벗어나서 이제 자주적인 국가로서 나갈 때 어떤 정치 이념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혼란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미국과 그 주변 국가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갔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그러다가 미국 내부적인 어떤 저기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을 반대하는 어떤 그 시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도 너무 피해가 크고, 그래서 더 이상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우리 못해. 그러면서 무조건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좀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제 양극체제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소련 중심으로 이 그러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근데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헤어져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도 국경이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잘하게 영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 연맹 맺는 게 뭐가 연방 웃기고 있네. 우리가 먼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긴 어떤 지원과 개입에 지쳐서 포기해버린 거고, 또 소련은 소련대로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키웠던 중국이 덩치가 비슷해지면서 이제 너희랑 같은 길 안 갈 건데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공산권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소련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렇게 이제 쪼개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극이 아니라 벌써 3극으로 쪼개져 있는 거야. 공산권에는 이제 2개,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미국대로. 그러다가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라고 한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냐면 뒤늦게 독립을 선언한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인도라던가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나름 시간을 거치면서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하게 되니까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닌 제3세계의 국가들이 점점 국제사회에서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공적으로 2차 대전의 피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뭐라고 해? 이제 잘 마무리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도 새롭게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미국 밑에서 지원을 받았던 유럽의 각각의 국가들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세동되는 건 누가 있겠어요? 뭐 인도라던가,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도 아무데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비동맹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존재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거죠. 호주? 뭐 이런 국가들. 자, 그래서 결국 1980년대 말 양극체제, 냉전체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몰타 선언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련의 대표, 서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였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과,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서로 몰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유주의니 사회주의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으르렁거리지 말자라고 선언을 하자마자 우리나라처럼 서로 이념이 다른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던 독일이 통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독일이 이제 이념 때문에 쪼개져 있기도 했고 뭐 이렇게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하면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겠네요. 서쪽에 있는 서독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요. 동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련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련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폴란드랑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독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요 가운데에 있었던 여기가 이렇게 베를린이 여기 끼어 있었대요. 그래서 베를린에 이렇게 장벽을 해가지고 쪼개져 있었는데 이게 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요? 통일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념 때문에 쪼개져 있는 국가는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예멘도 있나? 예멘도 아직 쪼개져 있나?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1991년에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개별 국가들로 이렇게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랄까요?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진짜 최악으로 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소련에 소속되어 있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나라도 살고 국가도 살아야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됐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들만의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했던 중국도 서방 국가들과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문 닫고 있던 국가들이 다 문을 열어요. 이전에는 너 뭐야? 너 자유주의야? 문 안 열어줘. 너 뭐야? 너 공산주의야? 문 안 열어줘. 이렇게 했던 게 그냥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컸던 거예요. 에이씨,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가 이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념 하나만 가지고 싸웠다면 이념을 이제 던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숨겨져 있던 다양한 종류의 이제 원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독립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토를 둘러싸고, 또는 인종이 다양화되어 있거나 또는 민족이 다양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과 인종 때문에, 또는 종교들의 이유, 그러니까 이념 때문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의 요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충 살펴본 건 국제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권국가의 개념이 없다가 베스트팔렌 조약을 거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개념들이 생겨서 국가들이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다가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1차 대전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때문에 2차 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 정치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두 개의 덩어리로 쪼개져 있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그 두 개의 덩어리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결국 남은 거는 경제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좀 이렇게 뭉뚱뭉뚱 쪼개져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요, 우리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에 그 한 페이지에 걸쳐서 대략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거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수요일이네요. 내일은 수업이 없고 목요일 수능 끝나고 금요일에 이제 교실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랑 또 수행평가와 관련된 공지도 우리 금요일날 수행평가 준비해 오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예, 뭐 작성 용지나 이런 건 제가 준비하겠지만 휴대전화나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 준비해서 오시면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은 수행평가 준비, 월요일은 수행평가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볼게요.